자, 여러분, 이제 89페이지 펴세요. 89페이지 펴시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페이지시고, 자, 문제 보시죠. 문제 2번. 문제 2. 아래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제주의 제22기 사업년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를 22기 사업년도로 합니다. 22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다음의 조정 계산서 등을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 시 입금 산입 및 송금 산입을 상기하지 말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개별 건별로 표기하시오. 30점 배점입니다. 문제 2번 전체가 30점 배점이라는 겁니다. 자,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고 뭐 기본적인 그냥 그 전제 사항 같은 겁니다. 뭐 입금 산입 그러니까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뭐 상기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가산 조정이 100원, 차감 조정이 70원이 나왔다 해봤더니 그랬더니 상계하면 어때요? 플러스가 100원, 마이너스가 70원인 경우에 상계해버리면은 플러스 30만 남죠? 그걸 상계하는 걸로 하는데, 그걸 상계라고 하는데, 상계하지 말고, 입금 산입이 세무조정이 나오면 그것도 세무조정 입금 산입 칸에 적고, 가산조정 칸에 적고, 송금 산입 혹은 입금 불산입, 즉 차감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도 독립적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차감 조정 칸에 적으라는 거예요. 가산 조정이 100원, 차감 조정이 70원, 이렇게 독립적으로 적어라. 개별 건별로 표기하시오.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 이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해왔던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그 기본적인 전제로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각 문항은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로마자 2번의 3번 항목 이하들. 로마자 2번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뭐 1번, 2번 쪽은 뭐 전체적인 2월 결손금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얘들은 여기 이따 보시겠지만 로마자 2번의 1번, 2번은 기본적인 뭐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그리고 뭐 2월 결손금에 대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야. 걔들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3번부터는 다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해라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풀이는 3번부터 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로마자 2의 1번, 2번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정형화된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 나왔다. 그럼 보자마자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다. 뭐 이런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문항 3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주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이제 하나씩 해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세무조정하시오라고 했죠. 자, 요건 방금 잠깐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필기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일단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먼저 하라. 여기 되어 있죠, 필기가. 먼저 문제 풀이 시 각 소주제를 보면서 소주제별로 각계 격파해서 세무조정을 뽑아내서 그 뽑아낸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어라. 하고 그 모든 소문항을 다 풀고 나면 여러분 마지막에 합계가 있었죠? 앞 영상에서 봤듯이 그 합계란을 잊지 말고 반드시 적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 채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앞에 가보세요. 아까 전에 봤지만 88페이지 요거는 전체 서식이었죠. 자, 각 항목별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차감은 또 차감 항목도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 100원, 뭐 70원, 50원 막 이렇게 각 항목들이 다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잊지 말고 합계표에다가 예를 들면 위에 가산 조정이 100원, 70원, 50원 이라고 하면 여기는 220원일 거 아니에요. 합계가. 그죠? 요 220원을 다 더해서 220원 나온 거를 꼭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교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합계 칸에 적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렇게까지 굳이 그 문장으로 남기셨다는 거는 이거를 부분 점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그 말이야, 그 말. 그 말을 에둘러서 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 여기 서식 하단에 합계란을 반드시 기재할 것. 여러분 이게 없어도 합계는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지 마라고 교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라고. 즉 그 말은 여기 이게 부분 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놓치지 마세요. 합계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 기재할 것. 자, 그게 다 하고 나면 합계를 여러분 여기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적으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코드 번호 115의 산출세까지만 작성하면 된다. 여기 서식상 아까 전에 확인했던 거예요. 여기 115에 있는 산출세액까지만 작성하면 된다는 거. 합계는 어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합계를 여기에 적고요.
입금산입 플러스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합계를 여기 적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합계를 여기 밑에 적고 해서 쭉 해서 115의 산출세까지 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89페이지로 오시고 자, 여러분 세부담 최소화 화면 보이시죠? 세부담 최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담 최소화 좀 더 크게 확대할게요. 세부담 최소화를 자, 여러분 세부담 최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게 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나 그 구석지게 나오면은 세부담 최소화가 건드리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렵게 나온 회차 기존 기출을 보면 좀 어렵게 나온 회차에서 요거 세부담 최소화가 영향을 끼치는 회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대전제예요. 대전제이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이 전제가 문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시험에 한정해서 말합니다. 자, 한 1번, 2번 한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1번. 자, 회사가 결산서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IS를 말하는 손익계산서를 보통 말해요. 회사가 결산서 상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신고조정 사항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신고조정으로 송금살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세부담이 최소화됩니까? 과세표준, 뭐 소득금액 단계든 과표 단계든 작을수록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세부담 최소화라는 게 법인 차원에서 내는 세금을 최대한 적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세법의 규정에 따랐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세금 적게 내고 싶다고 뭐 신고할 걸 안 하고 매출을 적게 신고하고 이건 여러분 탈세죠, 탈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부담 최소화는 합리적인 합법적인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세금을 최저로 내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이 가능하다면이란 당연한 대전제죠.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뭐 매출 원가 그러니까 비용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하거나 이런 거는 다 탈세입니다. 탈세. 그걸 하라는 게 당연히 아니고 세법이 허용하는 어떤 특정 항목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법인이 세금을 최소화 즉 뭐 과세 표준이나 소득 금액을 제일 적게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 볼게요. 회사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다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대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될 항목을 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비용으로 해서는 안 될 거를 그런 항목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너무 그냥 당연한 거죠.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걸 아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 산입이라는 걸 해서 신고 조정으로 신고서에 적으란 말이에요. 그 항목이 있다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 항목이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라면은 그거를 법인이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서에 송금 산입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결국 그때 하라는 거야. 그런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미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해서 법인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으니까 신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세부담 최소화 과정 하에 신고 조정하라 이 말이야. 됐죠? 1번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인데 여러분 요거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사요원 시험에 IFRS 그러니까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 안 나와요. 이따가 볼 겁니다. 중소기업인데 IFRS 도입 기업이 아니야.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아닌 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다라는 항목만 알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객관식 법인세 시험 볼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IFRS 즉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는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다. 아니다. 신고 사항이다. 아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OX를 여러분이 골라내야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여기 이 주관식 문제에 한해서는 뭐 어떻다? 실무 문제, 이 주관식 문제 한해서는 우리가 푸는 이 주관식 문제에서는 IFRS 도입 기업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할 일은 없어, 여러분이. 알겠죠? 하지만 법령에 객관식엔 충분히 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기 하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2번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 기장 충당금. 자, 여러분 요 항목도 실제로 만약에 문항이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뭐 그 보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막 불타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보험금에 관한 그런 거는 이제 입금 사항인데 그걸 입금이라고 해서 그 과세해버리면 불나서 힘들잖아 회사가. 그런데 거기에 입금이니까 입금 사항이라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해버리면은 힘들다는 거지 회사가. 그래서 일단 송금 산입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유보를 해둬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건데 그런 제도인데 요것도 여러분 우리 시험에 짧게 나올 수는 있어요. 요거는 그래 별표 썼잖아. 그죠?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한 뭐 자세한 이론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항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문제에 주어진다면은 그런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아예 기준상 회계 기준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장부상 할 수 있는데 안 했든 장부상 할 수 없어서 안 했든 이 일충 압충 줄여서 일충 압충 항목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송금 산입 뭐 일충 압충 마이너스 유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신고 조정인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게 임의로 그러니까 회사가 선택적으로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라고 이게 임의 신고 조정이라는 게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게.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때? 일충 압충을 송금 산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신고 조정할 때. 하지만 뭐가 전제가 있어? 세부담 최소화를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송금 산입이 커지면 어때요? 송금 산입이 커지면 소득 금액이 작아지니까 과표가 작아지고 그만큼 세부담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부담 최소화가 대전제가 있고 문항에서 뭐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보험금을 받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해봐. 그럼 회사가 만약에 1충을 송금 산입하기로 했다라는 문항이 있으면 그 전제가 만약에 있으면 당연히 송금 산입하는 거고 문항이 없어. 그런데 뭐 불이 났고 어쩌고저쩌고 일이 있어요. 그 경우가 있다면은 어때? 우리가 알아서 그 문항을 보고 송금 산입, 일시상각 충당금, 뭐 얼마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부담 최소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송금 산입이 있으면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거니까 그런 거예요. 3번은 그냥 알아만 둡시다. 특정 법인의 조특법상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은 잉여금을 처분해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전제로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번, 3번은 뭐 우리 기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충, 압충 정도만 정리해 둡시다. 방금 제가 말했던 걸로 일충, 압충 문항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은 나온다고 하면은 뭐 불이 나가지고 보험금을 받았고요, 막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나와요. 일시상각 충당금 뭐 이렇게 문항이 나올 거야.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때요?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송금 산입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한다.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요게 1번이고 별표 친 것만 우리는 가볍게 정리해 둡시다. 너무 여기 머리 쓰지 마세요. 여기 2번 뭐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사의 선택이 가능한 세무조정인 자산 수증 이익을 2월 결손금을 보존에 충당하는 요 세무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따가 문제로 볼 건데 결손금이 옛날에 많이 쌓여 있대. 몇 년 전부터 해서 그때 장사가 안 되고 뭐 사업 초창기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손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회사의 결손이 누적되어 있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대주주나 뭐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래도 이 법인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전도 유망해요. 예를 들면 이 업종이 유망한데 이렇게 결손금을 쌓아둔 상태로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털어내자라는 걸로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돈 많은 대주주가 그래 내가 뭐 땅이 있는데 이거 회사에 내가 기증할 거니까 이거 그 받아가지고 회사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어떤 대주주가 줬다고 해봐 회사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자산 수준 이익이에요. 입금 사항이라고. 이걸 그대로 두면 또 자산 수준 입금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세법이 결손금이 쌓여 있는 법인에 대해서 그런 자산 수준 이익이 생겼을 때 입금 상태로 두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주주의 의도잖아, 그게. 자산 수준 이익으로 회사가 생긴 자산 수준 이익으로 결손금을 퉁쳐서 없앨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입금 불산입 얼마 자산 수준 이익을 입금 불산입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요, 세법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산 수준 이익이 있어요. 그걸로 예를 들면 결손금을 보존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 멘트가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준 이익 기타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문항이 대부분 나와요. 이번에 회사가 뭐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자산 수준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회계 처리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변의 자산 수준 이익 입금이 상태잖아. 그런데 회사가 생각해 봤더니 작년에 혹은 재작년 옛날에 과거에 결손금이 쌓여 있는 게 많아. 그거를 없애는데 이 자산 수준 이익을 쓰기로 했다. 라는 멘트가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입금 불산입 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준 이익 기타 하는 건데 여러분 상황만 딱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과거에 그런 회차가 있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회차가 없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결손금이 있대요. 회사가 갖고 있는 결손금이 있어. 그리고 이번에 올해 대주주가 토지를 줘서 회사에 기증을 해서 자산 수준 이익이 생겼대요. 거기까지만 멘트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회사는 그 차변의 토지 뭐 5억, 대변의 자산 수준이 5억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문항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전하기로 했다는 선택을 했다는 문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세부담 최소화를 지금 한다면은 입금 불산입을 해야 세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이 자산 수준 이익을 그대로 두면은 지금 5억 자산 수준 이익 수익으로 대변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자연스럽게 단기 순이익이 커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도 커지고 따라서 과세 표준도 커져서 세금도 더 내게 되겠지. 그 5억에 대한 해당하는 세금을. 그죠? 가만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세부담 최소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거죠, 지금.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준 이익 기타로서 이 생겨버린 토지를 얻음으로써 생겨버린 자산 수준 이익을 과거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쓰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부담 최소화 지금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너무 이제 깊이 있는 말을 하게 돼서 세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워 무슨 말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최근 회차에서 이 세부담 최소화가 영향을 끼치는 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돌아가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제가 문항에서 차후에더라도 문항에서 나오면은 저기 60회인가 61회에 영향을 끼친 게 있거든요. 제 워크북에도 있어요. 보시면 제 워크북 보다 보면은 지금 말한 내용이 필기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61회인가 60회인가 그때 보시면은 그걸 확인만 해두시고 최근에는 그 세부담 최소화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전제가 있구나. 근데 항상 주어져요. 이거는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세무조정하라는 건 항상 주어져.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나오니까 이 문항 자체는. 그러니까 문항이 아니고 이 대전제 자체는 항상 나오니까 교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문항에 저런 항목들이 나온다면은 제가 송금산입 일시상각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하겠습니다. 자산 수준 이익에 대한 별도의 보전 멘트가 없더라도 혹시 보전 결손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자산 수준 이익이 생긴다면은 그거를 입금 불산입 기타를 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 정도만 정리하자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여러분 여기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도 항상 똑같이 주어집니다. 거의. 알겠죠? 똑같이 주어져. 매 회차마다 똑같다고 여기. 본점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폰 켜셔서 여기 주소 검색해 보시면 이 주소가 국세공무원 교육원 주소입니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주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 국세공무원 교육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여기 이 출제하시는 분께서 그냥 하나의 재미로 넣으시는 겁니다. 재미로. 교육원 주소입니다. 여기 재미로 넣어 놓으신 거예요.
대표자는 김국세, 업종은 뭐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건설자재 도매하고 종합건설, 뭐 건설업 이런 걸 다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딱히 색칠되어 있지 않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향 끼치는 게 없어요. 알겠죠? 본점 소재지, 대표자 업종 이런 거는 우리 문제 풀 때 크게 영향 끼치는 게 없어. 그래서 아예 필기가 없잖아요. 넘어가시면 돼. 하지만 여기 법인 구분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이다. 영리 내국법인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여기 중소기업 상장되어 있진 않고요. 중소기업이다. 제가 요 바로 뒷페이지에 초록색으로 여기 뒤에 형광펜 해서 뒷페이지에 한 페이지 한 바닥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까지 볼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거 뭐다? 당해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즉 IFRS 미도입 법인이다. 알겠죠? IFRS 미도입 법인이다. 항상 주어질 거야. 우리 조사원 시험에서 보는 여기는 이 법인은 문제 2번, 문제 3번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고 IFRS도 미도입한 법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선택하는 회계 기준을 하는 거예요. 일반 회계 기준이랑 하는 겁니다. 거기. 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IFRS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IFRS 특례가 아까 여기 나왔던 뭐 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뿐만이 아니라 재고자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 IFRS 도입법인이나 이런 관해서 특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 IFRS 특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을 보면은 IFRS 법인에 의한 특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됐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IFRS 미도입 중소기업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90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제가 정리했거든요. 요걸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90페이지 보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 특례를 우리가 보는 시험, 우리가 보는 이 조사요원 실무편 있죠?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한 거예요. 다 모든 세법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험을 풀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접대비 기본 한도 상향 적용합니다. 여러분 접대비 쪽에 접대비 매 회차 나와요. 매 회차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주제가 있어. 좀 약간 뭐랄까 덩치가 큰 공부에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법인세 주제가 접대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개가 여러분 더 이따가 더 나오긴 할 건데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덩치 큰 애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이론도 많이 정리하고 풀어야 되는 건데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접대비 한도를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 기본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는 뭐 우리가 일단 그 12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 요거를 1년 동안 1년치를 받는데 12개월을 전제로 했을 때 다른 법인은 1,200만 원. 여러분 12라고 하는 거는 1,200만 원을 말합니다. 이 단위를 100만 원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3,600만 원을 적용받을 거예요. 다른 법인은 1,2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좀 아무래도 상황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특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제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 세법이 중소기업은 힘들잖아. 작거나 중간 규모란 뜻이잖아요. 중간이거나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견기업, 대기업 뭐 이런 친구들은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은데 중소기업은 세법이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특례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례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세법 제도예요. 그래서 접대 기본 한도를 좀 크게 봐주겠다는 거라는 겁니다. 1,2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본 한도에다가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접대비에서 배울 거예요. 기본 한도를 크게 봐준다. 1,2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으로 봐준다라고 하고 자 이게 좀 까다롭죠? 2번 손익의 귀속 시기에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가 기업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보세요.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중소기업의 특례인데 다시 한번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도 된다라는 게 특례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그거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필기 보세요. 검은색으로.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명목과액으로 합니다. 세법은. 이게 회계하고 다르죠? 장기 할부 판매. 우리가 물건을 내가 상대방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대금을 1년 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받기로 했대. 보통 회계에서 여러분 3년 많이 받죠? 예를 들었던 거. 뭐 3년 동안 뭐 100원씩 나눠서 받기로 했다. 300원을 받기로 했어요. 내가 이 물건을 300원에 팔고 대금을 1년도 말에 100원, 2년도 말에 100원, 3년도 말에 100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걸쳐서 회수할 거야. 근데 그 걸쳐서 회수하는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거야. 그게 장기 할부 판매죠. 그죠? 물건 자체는 당연히 판매하는 시점에 소비자한테 넘기고 그 대금을 장기에 걸쳐서 나누어서 회수하는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때 세법은 입금으로, 즉 세법상 수익, 입금이라고 하잖아요. 이익이 되는 금액, 입금으로 얼마로 본다는 거죠? 판매하는 그 해의 명목가액. 그러니까 100원, 100원, 100원 세 번으로 나눠 받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 300원을 받는다는 거잖아. 명목가액은 그걸 말합니다. 현재 가치 하지 않고 판매한 그 명목가액들의 합계 100원, 100원, 100원 받을 거잖아. 그래서 명목가액 300원으로 하는 게 기본 세법상 원칙입니다. 따라오세요. 천천히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명목가액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입금을.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예외를 봐준다는 거예요. 세법은. 아, 원칙은 내가 명목가액으로 입금을 봐야 되는데 예외 뭐다? 자, 장부야, 회사야. 세법이 회사한테 말합니다. 회사야, 네가 장부에,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현재 가치로 인식을 했지. 그랬다면은 그건 인정해 줄게라고 해요. 회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회계는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할 때 우리 회계 실무든 어디서든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야. 장기 할부 판매를 하면 원칙이 뭐예요? 현재 가치로 인식을 하죠, 매출을. 그리고 현재 가치와 명목가액 합계와의 차액을 뭐로 인식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했다면은 세법은 예외를 둬서 그래, 너 인정해 줄게. 현재 가치 인식한 걸로 하렴. 어차피 총액은 바뀌지 않잖아. 어차피 명목가액 300원을 현재 가치 예를 들면 270원, 이자 수익 30원 이렇게 나눠서 인식하는 거니까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첫 해에 인식되는 매출액은 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귀속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총액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 회사야 네가 장부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매출을 인식했다면은 인정해 줄게. 그만큼을 나도 입금으로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이 예외 2번. 이 예외 1번, 예외 2번은 여러분 중소기업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세법의 자세입니다. 뭐라고? 이 원칙 예외 1, 예외 2까지는 검정색으로 쓰여 있잖아. 이거는 중소기업 특례 아니에요. 이 예외 1, 예외 2는 원칙 예외 1, 예외 2는 기본적으로 세법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든 어떤 법인이든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외 1, 예외 2는 예외 2까지 따라오세요. 자, 만약에 회사 네가 현재 가치 하지 않고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란 걸로 했더라도 그것도 인정할게 라는 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아까 예를 들게요. X 1년도 말에 100원, X 2년도 말에 100원, X 3년도 말에 100원 받기로 했죠, 지금. 그죠? 100원, 100원, 100원을 받기로 했죠. 원칙은 뭐다? 그 명목가액 100원들의 합계 300원을 입금으로 보겠다는 게 기본이다. 예외 1번은 뭐야? 그 300원을 지금 현재 가치화 했더니 매출이 X 1년도에 매출 270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0원, 10원, 10원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거야. 그 예외 1번이죠, 지금 말하는 거. 이것도 인정한다고. X 1년도 매출 270원. 이것도 인정해요. 자, 예외 2번은 뭐다? 방금 말한 거. 여러분, 회수 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수 기일. 여러분,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일, 약속기, 약속한 날짜. 그리고 뭐? 회수는 돈을 회수한다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 지금 물건을 팔고
매출 대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주세요, 주세요. 돈 회수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죠? 회수하기로 약속한 날, 그게 회수 기일이래요. 뭐? 내가 매출하고 그 매출 대금을 지금 X 1년도 말에 100원, X 2년도 말에 100원, X 3년도 말에 100원, 100원, 100원 회수하기로 내가 상대방하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계약서 썼겠지,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야, 다 뭐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 이러지 않을 거죠? 아, 이건 약간 재미로 한 건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다 약속된 판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회수하기로 내 입장에서 그 매출 판매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날, 그게 회수 기일입니다. 언제예요? X 1년도 말 100원, X 2년도 말 100원, X 3년도 말 100원. 자, 그게 회수 기일이죠. 자, 그 약속한 회수 기일이 도래했다. 뭐 도래했다. 어려운 표현 아니죠? 왔다는 거야. 실제로 그날이 왔다. 원래 그날이 왔다는 거야. 그죠? X 1년도 말이 왔어. 그럼 X 1년도 말, X 1년도 12월 31일에 100원 수익. X 2년도 12월 31일에 또 100원 이익 수익. X 3년도 12월 31일에 이익 수익 100원. 요렇게 인식해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회수 기일이 지금 세 번에 나눠서 도래하죠. 100원, 100원, 100원. X 1년 100원, X 2년 100원, X 3년 100원. 그렇게 나눠서 100원, 100원, 100원 명목과액을 쪼개서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회사 세법이 인정하겠다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예외 사항을 넓게 봐주고 있어요, 지금 세법이. 명목가액 300원을 X 1년도에 다 수익으로 잡아도 인정. 그게 내 원칙이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법 원칙이야. 그렇게 했으면 원칙 인정인데 네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예외 1번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인식했더라도 인정. 예외 2번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가치 하지 않고 네가 만약에 회수 기일 네가 돈을 받기로 한 약속한 날마다 만 쪼개서 명목가액을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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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했더라도 세법은 인정한다는 거야. 그죠? 귀속 시기가 달라져.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손익, 즉 입금이나 비용 처리, 입금이나 송금, 수익이나 비용을 언제 귀속시킬 것이냐, 몇 년도의 수익으로 볼 것이냐, 몇 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이냐,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알아야 돼. 귀속 시기가 추상성이 높아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다? 원칙, 예외 1, 예외 2번은 뭐다?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예외 3번. 야, 너 중소기업이니? 야, 너 중소기업이니?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이니까 조금 더 널널하게 봐줄게. 예외 1번, 예외 2번도 오케이야, 당연히 중소기업. 오케이. 근데 예외 3번을 하나 더 특례를 줄게. 그겁니다. 이건 뭐예요? 중소기업은 이거 보세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뭐야? 이게 특례라니까? 위에서 읽고 왔잖아요, 이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장기 할부 판매 시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뭐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뭐다? 예외 3번으로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라고요. 됐죠? 여러분 이게 복잡해서 지금 설명 길게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예외 2번은 뭐였어요, 여러분? 회사가 장부에 손익계산서에다가 우리 회사의 수익입니다, 매출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회수기일이 도래했을 때 인식한다는 거야. 그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손익계산서에다가 X 1년도 말에 매출 100원, X 2년도 말에도 매출 100원, X 3년도 말에도 매출 100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썼다면 그걸 인정하겠다는 게 예외 2번이에요. 예외 2번이에요. 그죠? 근데 예외 3번은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읽어봐. 회사가 장부에 뭘로 했더라도 뭐 회사가 손익계산서 즉 장부에 명목과액으로 했든 현재 가치로 했든 뭘로 했더라도 세법은 뭐 네가 장부에 뭘로 했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뭘 하게 해주겠다고? 여기 포인트 마지막에 이거예요. 신고 조정을 하게 해주겠다고요. 신고 조정은 뭔데? 뭐 예를 들면 입금 산입 얼마, 송금 산입 얼마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는 거잖아. 법인세 신고서에. 그죠? 그렇게 바꾸게 해주겠다고요. 그게 특례입니다. 여러분 이건 숫자로 실제로 문제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 이번 회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차를 보시면은 제가 이걸 풀이한 회차가 있어요. 문항으로. 뭐다? 어떤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중소기업이라면 뭐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장부에 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의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뭘로 했더라도 명목가액으로 했더라도 현재 가출했더라도 뭐 어떤 틀림 어떤 숫자로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계상했더라도 뭐 회수기일 도래 기준 있죠. X1년도 말에 계약서에 약속한 금액 X1년도 100원, X2년도 100원, X3년도 100원 요걸로 바꿔서 세무조정하게 해주겠다고요. 다른 데는 안 해요. 다른 데는 못해 이렇게. 중소기업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 제가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자 장기할부 판매에 있어서의 원칙과 예외 1, 예외 2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누구든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든 이렇게 돼. 근데 예외 3번은 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소기업만이 갖고 있는 특례야. 됐죠? 지금 요 필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손익기록 시기에 또 우리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단기건설. 단기건설 우리가 건설형 공사계약 이거 여러분 회계실무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손익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진행률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죠. 진행률 계산으로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진행률에 맞춰가지고 인식하는 거. 자, 그 건설형 공사계약 그쪽하고 이어지는 건데 자 볼게요. 중소기업은 결론부터 이거 뭐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뭐냐? 인도 여러분 그 나라 말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인도는 여러분 넘기는 거야. 상대방한테 양도하는 거 있지. 자 건설 내가 건설 회사야 지금 이거는 내가 건설 상대방한테 뭐 어떤 부탁을 받았든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뚝딱뚝딱 건설을 하는 거야. 뭐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쉬워 이해하기. 건설했어요. 단연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완성된 거를 완성했습니다. 나한테 이거 맡기신 분 가져가세요. 완성됐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걸 떠올려. 완성됐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 상대방한테 완성된 걸 넘기는 거, 양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 그게 인도입니다. 그 기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공사를 힘들게 했어. X1년도부터 X5년까지 5년 동안 공사를 했어. 그런데 X1년, X2년, X3년, X4년에는 어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다가 X5년도에 완성됐죠. 완성돼서 상대방한테 넘기는 그 시점에 모든 매출을 인식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인도 기준 적용 가능.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법은 검정색 읽어보세요. 검은색. 건설공사에 대해서 세법은 장기든 단기든 불문하고 모두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법의 원칙이야. 이게 1년이 안 되든 1년을 넘는 공사든 상관없어. 무조건 아까 진행률 있죠. 진행률. 아까 전에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투입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비용이 원래 1억 들어가는데 첫 해에 3천만 원, 두 번째 해에 4천만 원, 세 번째 해 나머지 3천만 원 이렇다고 하면 진행률은 전체 들어갈 총 예전 공사 비용 1억 중에 첫 해는 3천만 원 들어갔지. 그럼 X 1년도는 어때? 진행률이 30%. 그래서 매출도 30%만 먹고 비용도 30%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그죠? 회계신문 때 공부했죠? 안 했는데라고 하실 분이 많겠지만 그게 진행률이에요. 그게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입니다. 자, 우리 그 회계에서의 수익 파트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세법은 일단 우리는 세법 입장이 중요하니까 회계질문 넘어오셨으니까 자, 장기 건설이든 단기 건설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진행률로 계산해서 수익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세법의 입장이야. 됐죠? 그런데 뭐라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특례가 있다고요.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단기 건설 1년 건설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단기 건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무조건 진행률로 손익을 인식해야 돼요. 자, 하지만 뭐 중소기업 너희들은 힘들잖아. 계산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건설 몇 달 동안만 건설하는 거래.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단기 건설이를 몇 달짜리야. 근데 올해 기준으로 완성이 안 됐대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만약 8달 걸리는 공사라고 해봐. 올해는 X 1년도 예를 들어 10월쯤에 시작했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10월, 11월, 12월 3달 했어. 완성은 언제 돼? 총 8달. 그러면 내년 X 2년 5월 말에 완성되겠죠. 그죠? 그럼 X 1년도 말 시점을 생각해봐. X 1년도 말 시점에 3달 동안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야.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3달치 동안 일한 걸로 수익과 비용을 잡아야 돼요. 손익을 잡아야 돼. 진행된 만큼 잡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단기도 8달짜리 8달 8개월짜리인 단기 공사더라도 세법은 뭐다? 진행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3개월 치해야 되는 걸 복잡하게 계산해서 수익을 잡아야 돼. 근데 뭐다? 세법은 야, 너 힘들지? 그 중소기업아. 너는 중소기업이니까 뭐 맨파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이것까지 하면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특례를 주겠다는 거야. 중소기업이라면 방금 말한 케이스 있지. X1년도 10월 1일에 8개월짜리 공사를 시작했어요. X1년도 기준으로는 3개월만큼 일을 했어. 그거를 3개월치를 계산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은 여러모로 힘드니까 세법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야 나도 X1년도에는 놔두고 있다가 X2년도 완성이 언제 돼요? X2년도 5월 말에 완성될 거 아니야? 완성해서 상대방한테 야 네가 부탁한 거 완성했다 이거 가져가 돈 뭐 어떻게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 아니야 계약대로 완성해서 상대방한테 8개월짜리 공사를 완성해서 넘겼어 건물 가져가세요 이제 쓰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건물 그게 인도고 그 해에 전부 다 수익을 잡아도 오케이라는 거야 적용 가능이라고 했잖아 인도하는 시점에 모두 매출을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한테 주는 특례예요 여러분 지금 장기 할부 판매하고 단기 건설에 대한 중소기업 특례를 제가 설명을 꽤 길게 했죠. 근데 중요해요. 이거는 꽤 나와 여기는. 이거는 접대비는 여러분이 볼 모든 그 중소기업이 다 접대비 나오면 무조건 3,600을 적용할 거니까 이건 당연히 숫자만 이걸 하면 돼. 3,600. 근데 손익 귀속 시기는 제가 여러분 다양한 예를 들면서 지금 필기를 설명하고 있죠.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인지. 중소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이에요. 선택권을 많이 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단기건설도 만약에 중소기업이 X1년도 말에 3개월치만큼 들어간 걸로 진행률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다? 너희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힘들어가지고 단기건설은 완성됐을 때 넘겼을 때 그때 한 방에 그냥 다 매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중소기업 너 오케이 라고 세법이 말하는 거라고요. 선택권을 주는 거야 지금. 위에도 가능, 이것도 가능이잖아. 그죠? 숫자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게 기존 기출에도 요거 장기 할부 판매랑 단기 건설에 대한 기출은 많아요. 중요하고 그때 한번 제 다른 워크북들 기출 워크북 같은 거를 살펴보면서 연습하셔야 돼 이거. 됐죠? 이론은 까다롭지만 숫자는 어렵지 않아요. 뭐다? 예를 들면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자체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세무조정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죠? 단기 건설도 어때? 판단만 하면 돼. 아,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X1년도에 여러분 수익을 인식 안 하고 요 특례를 적용하면 X1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돼? 매출을 인식 안 해도 되죠 지금 이 단기 건설이라고 해봐 방금 예를 들었던 거 그럼 여러분 이것도 세부담 최소화로도 X1년도에 한해서 세부담 최소화하게 되겠지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면 X1년도 매출을 안 잡을 수 있잖아 지금 X2년도에 다 매출로 잡힐 거 아니야 X1년도 순수하게 X1년도 세부담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단기건설 선택을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해서 인도 기준이니까 아직 인도 안 했으니까 X1년도에는 매출을 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도 요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여러 측면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거. 제가 풀이할 때 위에서 세부담 최소화 때 요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이해되시죠? 세부담 최소화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고 요거.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의 특례니까 지금 이것들이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여긴 짧게 할 수 있어.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그 대여금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여러분 회사가 직원한테 직원의 주택 구입하는 자금을 회사가 빌려줬다고 해봐. 그리고 직원이 필요한 전세금을 회사가 그걸 대여해줬다고 해봐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그 대여금은 회사 입장에서 그건 업무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빌려준 거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된다고. 그래서 뭐가 돼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생겼을 때의 제재 이따가 할 거예요. 뭐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임 혹은 인정이자 이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면 인정이자 계산까지 해야 돼. 부당행위 계산 부인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거.
그런데 뭐다 여러분? 지금 우린 중소기업이죠. 우리가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다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 법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한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해 줬습니다. 라는 게 나와요 시험에. 그렇더라도 뭐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나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니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정이자 대상도 아니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문제화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같이 하나하나. 자, 4번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 않는다기보다 크리티컬하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항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지만 필요한 거니까 알아둡시다. 이론적으로 정리는 하시기만 하면 돼. 어렵게 문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인데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다른 중견기업 이런 데는 자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60%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00원이라고 하면 2월 결손금이 만약에 한 200원 있더라도 어때? 각 사업 소득 금액의 60%, 60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요. 각 사소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비소, 2월 결손금, 뭐 소득공제 이런 걸 빼서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00원이다. 2월 결손금이 막 500원이 있든 얼마가 있든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각 사소득 금액의 60%까지만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각 사소 100원, 결손금 60원. 그래서 과표 40원 나오는 거지. 결손금이 많다고 해서 전액을 다 과표 각사소에서 다 까서 공제해서 뭐다? 과표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법인은. 근데 뭐다? 중소기업은 힘들잖아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 그러니까 방금 말한 상황. 각사소득 소득금이 100원 있어요. 근데 결손금이 뭐 100원 이상이 있다는 거야. 100원이든 150원이든 200원이든. 그렇다면 어때? 올해 각사소득 소득금액 전체를 다 까버릴 수 있어. 그럼 올해 각사소가 100원인데 과표가 100원보다 많이 있어. 100원이 있다. 만약에 딱 100원이 있다고 해봐. 그럼 어때? 한도가 각사소 전체를 가 한도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다 까버릴 수 있다는 거지. 과표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중소기업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자, 여러분 약간 제가 요거 약간 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톤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쉬었다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할게요. 여러분 지금 말했던 거는 법인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이론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한 수업 앞으로 문항을 풀 때 다 뭐랄까 쌀이 되면 안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방금 이론 정리한 거. 문제화한 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론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문항별로 하나씩 쫓아갑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